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피격에 비트코인 6만 달러 돌파, 금융시장 요동.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유세중 총격으로 부상당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선을 넘어서며 상승했습니다. 캐피털닷컴은 비트코인 트럼프 피격 후 고객들이 비트코인과 금으로 가고 있다며 시장은 안전자산 거래를 선호하지만 비전통적 안전자산으로 치우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승리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트럼프 정책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식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피격에도 15일부터 전당대회 트럼프 대세론 굳히나.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에도 15일부터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하고 중도층의 동정론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화당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트럼프 대세론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며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도 공개됩니다. 머스크의 직격탄 이후 X SNS 규제법 어겼다. 유럽연합이 지난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X에 대해 허위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문제 삼은 건 X의 블루체크 인증 정책인데요. 계정 옆에 표시되는 블루체크는 공인이 운영하는 검증된 계정임을 나타내는 인증이지만 머스크 CEO가 2022년 X를 사들인 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집행위는 누구든지 유료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인증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자가 콘텐츠 진위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이후로부터 불법 비밀 거래를 제한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VC, 폐쇄형보다 개방형 인공지능의 베팅. 유망한 IT를 먼저 알아보는 글로벌 벤처캐피탈은 폐쇄형 AI가 아니라 개방형 AI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방형 AI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개방형 AI는 외부의 핵심 AI 기술을 공개하지만 폐쇄형 AI는 관련 기술과 수익을 독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빅테크는 폐쇄형, VC는 개방형으로 주력 투자 기업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GPT 같은 폐쇄형 AI만 알려졌다가 메타의 LLM 라마가 처음으로 개방형으로 나왔고 꽤 괜찮은 성능을 입증하면서 개방형 LLM 수요가 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오름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4만 포인트를 넘어섰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냈지만 근원 PPI는 둔화세를 보여주면서 연내 금리 인하 3회까지 가능하다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다우존스 지수는 0.62% 오른 4만 포인트 선에, S&P 500 지수는 0.55% 오른 5,615선에, 나스닥 지수는 0.63% 뛴 18,398선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했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했고 S&P 500 지수는 장중에 5,655.56포인트까지 상승폭을 늘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 또한 기술주와 다른 우량주로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중에 4257.24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었습니다.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막판에 4만 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넘어서서 종가를 형성한 것은 지난 5월 17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CNBC는 이 빅테크 강세장 주도주를 넘어서서 홈디포와 캐터필러 등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이 주택 분야와 같은 종목에 투자가 이어지면서 장 전반에 활력을 넣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블룸버그 전망치 0.1%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5월에 0.2%로 하락해서 반전된 결과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전망치 2.3%를 웃돌았습니다. 또한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수치입니다.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4% 상승해 전망치 0.2%를 상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해서 전망치 2.5%를 초과했습니다. PPI 발표 직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023%포인트 상승하면서 4.211%를 기록했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4.512%로 소폭 상승한 뒤에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말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줄리 코자크 IMF 대변인은 미국의 이 물가 상승률 둔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6월의 CPI 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4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자크 대변인은 연준의 데이터 기반 통화 정책 접근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성장이 강력하며 코로나19 구호와 인프라, 청정에너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연방 지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IMF의 정책 권고를 재확인하면서 현재 재정 적자가 높아서 GDP 대비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29명이 ECB가 9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유로존 경제의 정체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ECB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이 유로존 경제 최대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는 ECB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ECB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ECB 정책 위반자들은 경제 지표와 데이터를 우선시하며 금리 경로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NG 리서치 팀장은 ECB는 데이터 의존적 접근 방식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가 AI 반도체 개발업체인 영국의 그래프코어를 인수했습니다. 그래프코어는 엔비디아의 경쟁자로 알려졌지만 최근 손실이 2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기업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프트뱅크는 AI 기술 가속화를 위해서 인수를 결정을 했고요. 특히 ARM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프코어의 대표는 차세대 AI 컴퓨팅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프트뱅크에 합류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소프트뱅크의 자체 자금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그래프코어는 2022년에 매출 270만 달러와 세전 손실 2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프코어의 주요 투자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공동 설립자 일리아 수축해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는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10년 안에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픈 AI는 AI 능력을 5단계로 나눠 평가하는 분류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경영진과 고위급 직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1단계 챗봇부터 5단계 조직 업무 수행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직원 회의에서 오픈 AI는 2단계 문제 해결 능력에 거의 도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단계는 박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GPT-4 모델의 2단계 기술이 시연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오픈 AI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연구자들은 현재 범용 인공지능의 기준을 논의 중이며 피드백을 통해서 분류 체계는 계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 AI 기업 G42에 투자를 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국가 안보 위험을 우려하며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이 하원의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G42 투자에 대한 보고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거래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G42와 중국 간의 관계를 국가정보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4월에 G42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G42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보안 협정에 따라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AI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기술에 접근하려 하고 있고요. G42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을 통해 미 정부와 협력을 하며 국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통신업체 AT&T가 약 1억 9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유출은 지난 4월에 클라우드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발생했고요. 통화와 메시지 정보가 누출이 됐지만 신상 정보는 누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해킹된 정보는 스노우플레이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AT&T가 3월에도 7,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다크웹에 누출된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T&T는 FBI와 협력을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현재 용의자 1명을 체포한 상태입니다. AT&T는 이번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0.27% 하락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11일 캘리포니아주 벤던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타링크 위성 20기를 실은 팰컨9이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이 발사에서 1단 부스터는 정상적으로 회수가 됐지만 2단 엔진의 이상으로 위성들이 목표 궤도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2단 연진이 2차 연소를 완료하지 못해서 위성들이 낮은 궤도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는 2단 엔진이 의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분해를 경험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는 올해 70번째 시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주가 고점서 2,500억 팔려 반등 요인 부족에 손실 더 커질 수도.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이버 주가 연계증권의 손실 공포를 키우는 것은 ELS의 손익 구소입니다. ELS는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녹인, 즉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할 경우 해당 자산의 하락률만큼 손실이 확정이 되는데요. 통상 만기 3년으로 발행되는 ELS는 만기 전의 기초자산 중 하나의 가격이 최초 시점 대비 50에서 70%로 설정된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 녹인이 발생합니다. 가령 네이버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네이버가 정해진 수준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그 하락폭만큼 ELS 전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처럼 가격 발생 시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손실이 발생됩니다. 때문에 3년 전 발생돼 올해 만기가 찾아오는 네이버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이버 ELS는 네이버의 주가가 사상 최고 수준인 30만 원에서 40만 원대일 때 집중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10만 원대 초반 시기 저금리 수혜주라는 인식 속에 주가가 급등했었고요. 2021년 7월에는 주가가 역대 최고 고점인 46만 5천 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긴축 통화 정책을 펴기 시작하자 네이버 주가는 1년 만에 3분의 1 수준까지 급락해 한때 15만 원대까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 ELS 손실 공포가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ELS는 최초 발행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조기 상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초자산이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6개월 후에 다시 상환 여부를 따지게 되는 구조이고요. 최종 만기까지 상품이 유지될 경우에도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자산 가격의 하락률만큼 ELS의 손실률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만기가 돌아온 네이버 ELS에서 줄줄이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추이입니다. 2021년 1월 4일 29만 3천 원대에서 머물다가 9월 6일에는 45만 4천 원까지 웃돌았었는데요. 다만 지금 점차적으로 축소폭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17만 4,8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라인 사태의 경영 불확실성까지 가중되면서 네이버의 주가 추이가 횡보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입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원금 절반 손실을 예고하고 있고요. 리스크 큰 종목형 특성 고려 없이 네이버의 주가 폭등 시점에 일단 발행됐기 때문입니다. 7월에서 10월 최종 만기 물량만 870억인데 손에 줄줄이 줄이려면 주가 반등이 필수적이고요. 증권가에서는 성장 동력이 부재하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자사주 2조 전량 소각 120개 사업 개편도.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저수익 자산과 사업을 매각해 자본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등 기업 가치 제고에도 나설 예정인데요. 다만 지속되는 전기차 캐즘의 영향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목표치를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12일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전략 방향과 2차 전지 소재 사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그룹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교환사채 예탁본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사주 10% 중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의무 예탁분 4%를 제외한 6%를 2026년까지 전량 소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종가 기준 약 1조 9,8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고요. 다만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그룹의 양대 축으로 삼은 만큼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튬 9.6만 톤, 니켈 4.8만 톤, 양극재는 39.5만 톤, 음극재는 11.4만 톤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풀 밸류 체인의 완성, 차세대 전지 소재 시장 선점을 통해 캐즘을 돌파한 방침이고요. 고객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전망입니다. 글로벌 무역 규제에 대비해 국내에서 재련 정제를 마친 IRA 적격 니켈 제품 역시도 생산해 나갈 방침을 보여줬습니다. 양극재는 고객 다변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놓였고요. 음극재는 천연 인조 실리콘계 등 음극재의 풀 라인업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지 소재 시장 선점을 위해 고객사 전고체 전지 상용화 계획과 연계에 나서는데 전고체 전지 3대 구성 요소인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 리튬 메탈 음극재를 모두 공급할 예정을 밝혔습니다.
포스코 그룹 기업가치 재고 전략 방안입니다. 주주 환원책 강화할 예정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저수익 자산은 구조조정을 통해 개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소재 생산 계획을 살펴보시면 2차 전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단에서 40만 톤 가까이의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가치 재고에 올인하겠다라는 포스코 2026년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주주 환원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 개편을 통해 현금 2.6조 확보할 예정이며 2차 전지 소재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는데 다만 캐즘 고려의 매출 목표는 11조로 낮췄다라는 설명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사업 캐시카우 닮은 꼴 두산 사업 재편에 SK도 주목. 주요 대기업들이 미래 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발은 두산그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자인 두산 로보틱스를 키우기 위해 매년 조 단위의 현금을 창출하는 두산마켓을 100% 자회사로 만드는 분할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가치를 5조 원으로 똑같이 산정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두산의 사업 재편이 성공하려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밥켓 주주의 동의가 관건이 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밥켓을 인적 분할한 뒤 두산 로보틱스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분할에 따른 지분 감소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 신주를 배정받고 상장 폐지되는 두산 밥켓 주주들은 밥켓 1주당 두산 로보틱스 주식 0.63주를 교환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 주주들의 반발입니다. 분할 합병 비율에 만족하지 못한 주주들이 대규모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 평가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연결 손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자회사가 나가는 것인데 한편 두산 밥켓 주주는 신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에 이끌린 투자자가 많은 만큼 모두 이번 분할 합병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밥켓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그룹의 최대 캐시카우인 반면 두산 로보틱스는 영업 손실 192억 원을 기록하면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둘 다 시총 5조 원으로 평가를 받지만 실제 사업 전망과 이익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SK그룹 입장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K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결의를 할 예정이고요. SKENS는 비상장사라 기업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지 역시 다양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두산 밥켓은 1조 5천억, 에너빌리티는 6천억, 주식 매수권을 청구하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장사인 SKENS의 평가 기준이 다양한 만큼 SK이노베이션 주주 역시 설득할 만한 셈법이 고심이 커지고 있다는 게 SK 측의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바이오 규제 반사익, 한국 CDMO 활짝 폈다. 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활짝 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금리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지만요. 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될 만큼 제약바이오는 큰 폭으로 하반기 내내 상승할 가능성 역시 동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바이오 산업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국내 바이오 위탁 생산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의약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여있던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하는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르면 연내 법안 통과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투자를 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일본 역시 경쟁 중인 만큼 긴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이달 들어 13%나 넘게 상승했습니다. 직전 금요일장에도 0.98%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푸른불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초부터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로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분석이 커졌습니다. 실제 미국 대형사 제약사로부터 역대 최대이자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40%에 달하는 초대형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내년 4월 완공 및 개시 예정인 5공장 선수주 활동도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될 가능성 역시 높아 보입니다.
국내 중소형 바이오 CDMO 기업들에게도 온기가 퍼지는 중이고요. 특히 올 하반기부터 심혈관 질환,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 등 다양한 신약 품목이 승인 일정을 앞둔 만큼 전망 역시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도 위탁 생산 계약을 맞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 호조를 보이며 주가가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단 업계에서는 향후 국내 바이오 CDMO 기업들의 미래는 긍정적이나 섣부른 확신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미국 양당에서 지지를 얻고 있어 연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나 현재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게 업계 목소리입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이름은 연내 통과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바이오 수주 확대 수혜가 될 전망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SP팜 등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전방위적인 로비로 인해서 경쟁 심화된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섣부른 낙관론은 멀어져야 된다라는 설명 역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피습 여파, 주초 증시 변동성 커지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예. 어제였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요동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 역시도 비트코인 다시 한번 상승폭을 늘려나가면서 6만 불 터치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 재임 중에 총격을 받는 사건이 또 여럿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었는데 당시에 오즈월드에 의해서 텍사스 댈러스에서 피격을 당해서 또 숨지기도 했었죠. 세계 역사를 바꾸는 변곡점마다 미국 대통령의 이 총격 사건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이게 적잖게 또 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직 이제 현직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후보는 매우 유력합니다. 매우 유력한 대선 후보가 바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일요일, 우리는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토요일, 우리는 일요일이었습니다. 6시 11분경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의 이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바로 총성이 여러 발 들렸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바로 이 귀 상단 부분, 오른쪽 귀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보실 텐데 오른쪽 귀 상단 부분을 간통을 당하면서 바로 이제 피섭을 당했는데 바로 이 연단 포디움이 있는 그 강연대 바로 아래쪽으로 이제 엎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비밀경호국의 요원들이 이 감싸면서 바로 그 현장에서 약 한 1분 후에 또 이동을 하면서 목숨은 현재로서는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바로 그 현장에 대한 이 지역 이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까지도 연합뉴스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CNN으로 확인한 바로는 6시 11분 조금 지난 시점에 바로 총성이 울렸고요. 바로 이 미국의 이 경합주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현장 버틀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버틀러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버틀러시의 저기 보시면은 버틀러 팜쇼 공항도 보이시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붉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무대입니다. 그다음에 저 그라운드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청중들이 있었고 저쪽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총격품의 위치로 보면은 바로 트럼프 후보의 이 오른쪽 길을 관통을 했습니다. 여러 발을 쏜 것으로 알려지고 이 총격범은 현장에서 바로 사살이 됐습니다. 이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곳곳에 또로 이 저격 이 사수들이 이제 비치가 돼 있어요. 이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총성이 울리는 그 시점 바로 반격 사격을 해서 이 총격범은 바로 가해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안전자산이나 이런 쪽이 이제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미국 대선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다. 왜? 미국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엄청난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저도 미국에서 대통령을 연구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극도로 미국 여론이 이 트럼프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하는데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에 3월 30일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3월 30일 날 이 조디 포스터라는 배우를 좋아하는 존 힝클리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쓰러졌는데 그때는 병원까지 가요. 근데 이번에도 병원 갔습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는데 현장에서 바로 지금 화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어서면서 요원들 이때는 이제 이미 총격범은 사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요 화면을 잠깐 보시죠. 손을 뻗치면서 fight 지금 여러분 잘 안 들으시는데 fight를 3번을 외칩니다. 사실상 대선은 끝났다. 트럼프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이런 점들은 잘 보셔야 될 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가상화폐를 좋아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투자 기법을 좋아합니다. 레트로가 아니고 이 트럼프 후보는 페트로죠. 석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바이든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또 젊은 세대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트럼프의 전략가들이 가상화폐 쪽에 좀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라고 이제 전략적인 팁을 준 거죠. 사실상 대선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6월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서는 경기를 또 끌어올리는 반전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희망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9월은 분명하게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미국 대선 후보 양 진영에서는 정말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뭐 자동차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연기관으로의 회귀를 원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른 양 진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강력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수혜주 반드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일단은 미국 대선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이제 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자마자 상당히 이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좀 반목을 했었던 유엔 대사까지도 지내기도 했었고 주지사도 지냈었던 닉 켈리도 이 15일 미국 현지 시각입니다.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올라와서 나 이제 후보 됐어요. 이제 승리를 띨게요 하는 그건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니키 헤일리가 연설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는 흩어졌던 공화당 표는 다 결집이 되고 샤이 민주당 표까지도 이제 결집이 되는데 지금 머스크, 그다음에 빌 애크먼, 그다음에 팀 쿡 아시죠? 애플 다 지금 이제는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이런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른바 스트롱맨 효과라서 방위 산업 쪽이 좀 더 이제 투자 심리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하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도 열렸죠. 거기서도 이미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자국 방위를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나토가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죠. 왜? 방위비 안 올리면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난 이제 뭐 나토 신경 안 쓸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폴란드든 루마니아든 체코는 이제 원전도 있습니다만 더 이제는 우리 한국의 가성비 높은 K 방산 무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2년간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나 하나 시스템은 계속 급성장을 해왔죠.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는 친푸틴 반중국이에요. 트럼프 후보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이제는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이제 재건 작업이 시작되고 여기에 우리 건설사들이 많이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산 관련해서는 LIG 넥스원이나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LIG 넥스원에 여러분들 조금 더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후보의 특성은 뭐냐면 막 군대가 파견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은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병보다는 차라리 무기로 해결하자. 전차나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미사일 쪽입니다. 로켓포 쪽입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와 이라크 중동 지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청궁2죠. 이게 이제 여러 건의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방산 3인방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중에서도 주목을 하는 그런 또 참고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방산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러우 전쟁과 중동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주변국들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면 방산 쪽에도 수혜가 갈 것으로 매기가 집중될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자, 방산 외에는 또 어떤 쪽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 좀 2개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현대로템을 먼저 좀 보고 네. 또 지나가겠습니다. 현대로템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 멀티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수출 계약이 됐죠. 그러면서 2,700억입니다. 차량만입니다. 여러분들 고속철도 건설이 아닙니다. 고속철도 차량이에요. 근데 현대로템에게는 무기가 또 하나 있죠. 바로 K2 전차죠. 이 부분도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서 또 이라크 또 이런 곳에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현대로템 쪽에 좀 주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세계 철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그 확장성 자체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현대로템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요. 폴란드도 있고 올해 하반기 또 내년까지 인도가 되면 이제 180대 분의 이제 K2 전차가 되는데 이 부분 잠깐 보시면은 현대로템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 최저점이 한 8,000원 되는데 지금 한 4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죠. 여전히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소연앵커가 생물보안법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 또 산업 또 섹터 말고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주목을 하는 것이 코로나 국면을 겪었잖아요. 네. 바이오 쪽도 상당히 신경 씁니다. 제가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린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알테오젠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의 주목의 바이오 기업의 주목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ST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동아 소시오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덮고잡 기업이 아니에요. 동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트럼프가 이 코로나 경험 때문에 그런데 자 일단 ST팜이 노바티스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렉비오인데 이 렉비오의 이 원료 올리고를 공급하는 것이 ST팜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이 공급해주는 이 원료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미국 바깥으로 사실상의 이 공급을 하는 거의 1위 기업이 미국 바깥입니다. 바로 이제 ST팜이에요. 그래서 렉비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품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상당히 이제 이게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고콜레스테롤 혈증, 또 이상 지질 혈증, 심혈관 질환. 이게 연령대가 이제 40대 이상 되면 심혈관 질환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렉비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국 밴드는 미국 시장에 한정이 돼 있고 ST팜이 미국 외 지역에 렉비오 원료 공급하는 역할이 이제 구분돼 있고요. 미국 바이오 기업 제론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액암 치료제 중요하죠, 이것도. 이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임상시험 물량 전량을 ST팜이 생산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상향 올라갔다가 소재가 좀 꺾여서 내려온 것이 지금 ST팜인데 동아소시오 그룹의 계열사라는 걸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신약이 계약 체결되면서 탄력을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바이오 쪽은 상당히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중국 쪽은 차단하고 중국은 IT가 됐든 또는 방산이 됐든 그건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 바이오 관련된도 중국을 차단하면서 동맹 차원에서 더 받아들이는 게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동아소시홀딩스는 동아제약 바카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여기서 ST팜 생물보안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현대로템, K2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더존비즈온입니다. 네, 먼저 이제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 기준에는 78,800원을 형성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95,200원으로 상향하는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전환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등 이렇게 분석과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의 정보를 저장을 했던 서비스와는 조금 반대되게 이렇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한 생성 AI 그리고 기업의 신용 정보와 또 매출 채권 팩토링까지 이렇게 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매출 채권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이나 팩토링 회사에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해서 유지와 그리고 보수 매출이 구독 매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구독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소 30%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분기에는 이 41.7%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정해진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구독료가 정해진 상태에서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마진 또한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생성 AI 사업의 시작이라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성 AI는 쉽게 말했을 때 이 오픈 AI의 챗 GPT 시리즈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클라우드 기반 AI로 인해서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와 또 신규 고객 유치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생성 AI 매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이 될 예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낮기 때문에 연 평균의 20%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 강화 서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도입으로 기존 고객에게는 추가 가치가 더해지는 부분이고요. 또 신규 고객에게는 유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각광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AI가 굉장히 큰 포인트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밝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올해는 10조 원 이상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생성 AI 투자에 1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70만 개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 매출이 3천조 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이 소프트웨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전 세계에서 이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각광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외형 성장 더불어서 이익 개선까지 모두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기반 금융업 진출이 또 가능하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CB 사업이 있는데 CB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다 개인의 신용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금융기관이나 기타 기업에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심사, 그리고 신용 평가,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신용 정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채권 팩토리, 현재 매출 채권 담보 자금 조달 사업 진출로 인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흐름 더불어서 새로운 사업까지 계속해서 진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11%, 20% 상승을 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여기서 12%, 여기서 21.9%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해서 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웃돌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식 처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757억 원인데 2025년에는 순이익이 624억 원으로 정상화가 될 예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매출 비중에 대해서 한번 성장 모멘텀 짚어보겠습니다. 24년 1분기 기준 41.7%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증가가 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세증권에서는 이렇게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중국의 2분기 GDP 발표와 더불어서 중국의 3중 전회가 열립니다. 3중 전회는 신입 지도부가 1년간 국정 운영을 해온 뒤에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가장 관심받는 회의입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과 관련된 이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일면 특징주로는 현대로템 그리고 ST팜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힌트와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